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지상전에 앞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남부 칸 유니스와 라파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공습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해서 최소 53명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 지구 내 목표물 320곳 이상을 공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로켓 발사대 수십 대와 대전차 미사일 발사장 등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가자지구 보건부는 7일 이후 이스라엘 측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이 총 5,087명으로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 60%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일단 이번 전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헤즈볼라를 통해 저강도 도발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라크 서부 아인 알-아사드 미군 공군기지가 지난주 세 차례나 로켓포와 자폭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 백악관은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We've also see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ew days again an uptick in rocket and drone attacks by Iranian-backed proxy groups against military bases. 미국은 이란이 걸프 해역에서 민간 선박도 공격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라크, 시리아 민병단체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간과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We know Iran continues to support Hamas and Hezbollah, actively facilitating these attacks and spurring on others, but we're not going to allow them to do that.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동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فوراً جنایت علیه بشریت و نسل کشی در غزه را متوقف نکنند وجود دارد و منطقه از کنترل خارج خواهد شد. 이란은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전에 적극 개입하기보단 일단 중동 무장정파의 저강도 도발을 지원하는 정도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과 정면 충돌을 원치 않지만 헤즈볼라 도발 강도에 따라 이란에 대한 대응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이란 무장 세력이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의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 요르단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자폭 드론 공격이 시도돼 2대의 단방향 공격 드론을 격추했고 미군 병력의 부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에 대해 이라크 무장 조직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는 배후를 자처하며 직접 공격을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사망자는 어린이 2천여 명을 포함해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구호 물품이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민간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쟁통에 임시 대피소가 된 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아이와 어른 할 거 없이 아우성을 칩니다. 언제 끊길지 모를 식량 배급 트럭이 온 겁니다. في جلب والحصول على المواد ونحن نعيش يعني آخر أيام وبعد هيك نظرا لضعف الإمكانيات وقلتها يعني سنوقف هذا العمل لعدم توفر الإمكانيات. 지난 21일 라파 검문소로 들어온 첫 번째 구호 트럭 20대 중 WFP 세계 식량 계획의 구호품은 월요일부터 배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트럭 10대, 23일에 다시 3차분 트럭 20대가 들어왔지만 가자 지구의 인도적 참사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엔은 가자 지구 주민 200만여 명을 지원하려면 하루에 최소 트럭 100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The truck crossing Rafah border are a small window of hope, but they are nowhere near enough to meet the rising needs of the people inside Gaza. We cannot afford to wait. 이런 가운데서도 가자시티에는 이스라엘의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피난민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남부의 라파도 또 쑥대밭이 됐습니다. 반면 레바논과 인접한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은 주민들이 차분하게 대피하고 있습니다. I'm taking my whole family. It's myself, my wife, 3 children, my dog. Won't leave my dog. For how long? I don't know.
전면적인 지상전 개시에 앞선 사전 조치입니다. המשיכו להיערך להתקפה כי היא תגיע. אנחנו נערכים ביסודיות, זאת תהיה התקפה קטלנית, זאת תהיה התקפה משולבת מהיבשה, מהים ומהאוויר. עשו את העבודה שלכם, תתכוננו, אנחנו נפעיל אתכם.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1,400여 명이 숨졌지만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인한 가자 지구의 사망자는 5,0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어린이가 2,000여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본격화하면 인명 피해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폭격이 2주 넘도록 이어지면서 죄 없는 민간인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피해가 극심한데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급기야 아이의 몸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가자지구의 한 병원입니다. 이스라엘 공습 직후 병원으로 사상자들이 몰려드는데요. 영안실이 포화 상태다 보니 병원 앞마당에도 시신들이 가득합니다. 이 가운데는 아기와 어린이도 있는데 몸을 보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사망할 경우 자신의 아이를 찾기 위해서 부모가 적어둔 겁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부모도 어쩌면 폭격에서 살아남지 못한 듯하죠. 가자지구에서는 이처럼 언제 날아들지 모를 폭격과 생이별에 대비해 자녀의 몸에 이름을 적어두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마스 보건부는 이스라엘 공소도 어제까지 5천여 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어린이는 2,055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계속되는 공습에 살아남은 아이들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 어른들의 전쟁이 수십만 명의 아이들에게 평생 떨칠 수 없는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이번에 석방한 인질 2명은 7, 80대 고령의 이스라엘 여성들이었습니다. 미국인 인질 2명을 처음 석방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진 추가 석방이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검은 복면을 쓰고 총기로 무장한 남성 2명이 고령의 여성 2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뭔가 설명도 하고요. 잠시 뒤에는 먹을 걸 건네기도 합니다. 긴장한 표정이지만 인질로 잡힌 여성도 뭔가 얘기를 건넵니다. 이어 종이컵에 담긴 음료가 전달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여성 2명을 풀어줬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It's okay, let's go. It's okay? Let's go. So, you go with this one? 이 여성은 하마스 무장대원으로 보이는 남성과도 악수를 나누며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인 79살 누릿 쿠퍼와 85살 요체베드 리프시츠,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라파 국경으로 이동해서 구급차를 탔습니다. 하마스가 나이를 고려해 진작 석방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인도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던 두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을 해왔었습니다. 라파 국경을 떠난 여성들은 헬기를 타고 이렇게 텔아비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석방을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 그 누구보다 가족들이었을 겁니다. 가족의 심경 들어보겠습니다. אני יודע שהיא עברה ברכב של הצלב האדום מהחמאס והיא עברה את מעבר רפיח לצד המצרי והיא צריכה לעבור אלינו לצד הישראלי. דיברו איתה, היא דיברה ואנחנו ממש בקרוב מחכים לראות אותה ולפגוש אותה ולהתייחד איתה וממש מקווים שזה רק פתיח לשחרור של כל שאר החטופים, שזה יותר חשוב. 하마스는 사흘 전에는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는 압박이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냈던 가족에게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겁니다. I'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for a long time, for 2 weeks. I haven't been sleeping for 2 weeks. Tonight I'm going to sleep good.
네,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바다로 내려와 속초 앞 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우리 군과 해경은 해상에서 4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군은 고속정을 출동시키고 해상 초계기까지 띄워서 이번 작전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이번에 목선을 타고 내려왔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주민 4명이 동해상으로 소형 목선을 이용해 내려온 뒤 귀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들은 군과 해경에 의해 신병이 확보됐는데요. 관계기관에서 합동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이와 관련해 오늘 새벽 5시 반부터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작전 조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군 고속정을 출동시키고 초계기를 띄워 작전에 나섰으며 레이더와 열상 감시 장비 TOD로 이 목선을 추적하다 해경과 공조해 속초 동쪽 해상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소형 목선을 본 우리 어민의 신고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속초 해경이 밝힌 내용을 보면 조업 중이던 우리 어민은 오늘 아침 7시 10분쯤 속초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이 목선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가족이 포함된 북한 주민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귀순했는데요. 동해상으로 선박을 이용해 귀순 요청을 한 건 지난 2019년 강제 북송 조치된 지 4년 만입니다. 오늘 귀순 의사를 표해온 4명은 일가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봅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예산안 심사를 눈앞에 두고 전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며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아무래도 국회의장의 뜻도 중요한데 그것까지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민주당 쪽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에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달 9일 예정된 11월 첫 본회의에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본회의 상정을 예상하고 표결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일성으로 내각 총사퇴를 외치더니 이제는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모든 게 미뤄지지 않겠느냐며 일단 필리버스터 취지에 맞게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다른 야당과 협조해서 24시간 뒤 종결 동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까지 4개의 법안을 각각 처리하는데 닷새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10개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군본부에서 열리는 해병대 사령부 국감에선 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또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여야 당내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인요한 위원장 임명으로 첫 발을 뗀 국민의힘 혁신기구는 본격적인 쇄신안 논의에 앞서 혁신위원 인선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당사에 출근한 인 위원장은 모두 다 내려놓고 다양하고 똑똑한 사람들로 목요일까지는 인선을 마무리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혁신위 권한과 역할을 두고 당 안팎에서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한 가운데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을 끌어당길 참신한 외부 인사를 내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무 복귀 일성으로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더는 왈가왈부 말자는 메시지를 내면서 계파 갈등 수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당내에선 총선을 치르려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 체제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사퇴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굴 임명하느냐에 따라 계파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지 재점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임명이 됐습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영상을 보고 저희가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 구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정치 개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지고 계신 만큼 우리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인요한 교수님께서 최적의 처방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아주 거침없이. 네, 의대 교수라서 제목 잡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환부를 제대로 도려낼까.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 임명이 됐고요. 오늘 또 당사로 출근도 했더라고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을 한 건데 일단 야당의 평가 어떻습니까? 그 김기현 대표의 분골쇄신의 첫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평가를 좀. 그 이제 뭐 혁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뭐 야박하게 아주 뭐 가혹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당하신 만큼만 해주시면. 그 민주당이 혁신위를 띄웠을 때 일관되게 그냥 비판을 많이 했던 국민의힘과 다르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국정감사 끝이 나면은 총선 체제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당 지도부가 있죠. 그다음에 총선 체제로 들어가면은 공천기구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될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도 있습니다. 네. 당내에 불필요한 권한의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한 이런 말하자면 그렇다 그래서 권한이 전혀 없지도 않은 이런 이제 당 지도부, 공천기구, 혁신위원회까지 아마 각계약신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패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원 차원에서 혁신위를 띄웠는데 이것이 오히려 당내 소통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또는 이 각계약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당내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또는 공천 작업에 있어서 또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난 뒤에 혁신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무질서하게 비춰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실망감을 국민들에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태생적 한계를 좀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혁신 경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강제된 혁신이든 아니면은 자발적 혁신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여야 양당이 혁신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요한 위원장이 임명이 되던 날 그 천하람 위원장 당협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김한길 위원장이랑 친한 걸로 알고 있다. 소통도 자주 하고 그래서 의도를 좀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친하다고 오늘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매일 통화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막역한 사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영향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절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저도 언론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참 혁신위원장 선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우리 당의 혁신 이런 것이 인물로서 어떤 인물을 영입한다고 되는 문제인가라고 사실은 조금 회의적이었는데 이런 묘수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야 간의 무서운 혁신 경쟁이 시작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보다 대한민국을 더 정확히 아는 분입니다. 예. 이 4대에 걸쳐서 순천에서 의료 봉사를 해왔던 린턴 집안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분 형 스티브 린턴 박사를 좀 압니다. 이분도 뭐 북한의 계략 퇴치 운동하시고 참 인품도 훌륭하시고 인요한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은 사실 한 2달 전인가요? 우리 당의 아침 공부 모임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네. 자신들의 집안 이야기 4대에 걸쳐서 한국에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순천에서 났습니다. 네. 났고 이제 우주의 중심이 순천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사투리도 아주 지역 사투리가 아주 굉장히 정확한 사투리를 쓰시는 그렇습니까? 분이고 어제 언론 나오셨을 때는 예, 아시던데. 그리고 말씀도 아주 뭐 서울서 이제 그 공부를 하셨으니까. 네. 근데 굉장히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모르는 그런 책들이 한때 히트시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는 대한민국이라고.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룬 성취도 많고 한데 우리가 이상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서 서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나친 폄하도 많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분은 북한을 많이 다녀가지고 북한도 정확히 알아요. 또.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번 우리 당에 와서 토론할 때 이야기가 자신의 집안들 6.25 때 참전했던 자기 뭐 선친 이야기부터 해서 쭉 나왔는데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이분 말씀대로 사투리를 써서 업문짓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 처음 제안한 게 큰 타협의 대화의 정치였습니다. 네. 미국 헌법의 기본적으로 그랜드 컴프로마이즈 대타협에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대합해야 된다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취임 일성으로 예전에 고 이병철 회장이 했던 말씀처럼 와이프하고 아이맘하고 다 바꾸라는 이건희 말을, 회장. 예, 이건희죠. 그 말처럼 정말 이 정치가 우리 네. 정당이 정말 필요로 한 말이 아니었나 싶고 네. 지금 언론과 국민의 기대도 크고 해서 이런 정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정말 여야 간의 혁신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정치를 혁신시켜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네. 그 대통령이 최근에 김한길 위원장에 대한 신임을 좀 나타냈고요. 네.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친분이 일단 두터운 걸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 연결고리에 대한 그 자꾸 이렇게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김기현 대표도 잘 아시고 다음 우리 당 의원들이 다 좋아합니다. 아마 이 선택에 대해서 의외라 생각하면서도 다들 환영했던 분위기인 것이 불과 2개월 전에 우리 아침 공부 모임에서 그때 뭐 거의 한 100여 뭐 당대표 비롯해서 전원 다 참석했습니다. 거의 참석했는데 그때 정말 어렴풋이 그동안 알았지만 이분의 생각, 이분의 그 철저한 혁신의 마인드, 또 통합의 마인드, 또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대한민국을 정확히 아는 이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탐복했기 때문에 큰 기대가 큽니다. 그건 뭐 사실 우리 당 전체가 선택한 것이고 당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좀 사실 우리 그 언론에서 거론됐던 분들한테 좀 와주십사 하는 부탁도 하고 했는데 뭐 여러 사정으로 이제 잘 안 이루어졌는데 막판에는 대반전이 이루어졌다. 근데 김기현 대표의 선택이자 우리 또 당의 선택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아주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게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대통령의 그늘 아래에 있다. 그늘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김기현 지도부, 김기현 대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게 장애물을 전부 다 치워나가고 치워주고 이러면서 이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의 그늘 밑에 있는 김기현 지도부를 통해서 지도부에 의해서 임명장을 받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기대도 하지만 그 기대만큼이나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예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혁신위원회 위원들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한 2주 정도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이것이 성과를 낼 것인지 아니면 망할 것인지 이게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사 얘기 사실 어제 많이 하긴 했는데 뭐 나오셨으니까 혹시
전화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뭐 영남 출신이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잘할 거라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뭐 대통령 눈치 볼 것이 뭐 있겠습니까? 또 이분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잘 모른다. 오랫동안 정말 이 전도사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타고난 그리고 대한민국이 부여받은 그런 역할을 다 해달라. 통합을 하고 또 혁신하고 해서 정말 큰 일을 이뤄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분이 그 말씀을 어느 지문이 하셨던데 국민의힘에서 정말 전라도 대통령 만들고 싶다 하는 만큼 아주 파격적인 발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구상과 혁신의 아이디어가 여러 변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분 뭐 어디 눈치 볼 이유도 없는 분이고요. 뭐 우리처럼 지금 공천을 앞두고 있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서대문 쪽에 원래 좀 도전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분이 뭐 그렇기에 그거 뭐 국회의원에서 이분이 뭐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임요한 위원장이 어제 김기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줬다라고 했고요.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와이프 빼고 아이 빼고 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고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심인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이렇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당의 시스템 문제, 정당과 다음에 공천의 시스템 문제, 그리고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원칙 속에서 이루어낸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걸 거부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어느 그 원칙이나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그런 것도 다 제시하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이 뭐겠습니까? 혁신의 본질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건 정당의 혁신이고 또 무엇보다 정치의 혁신이고 또 국회 혁신 아니겠습니까? 뭐 당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심하게 끌려다녔습니까? 예, 그런 것부터 그건 뭐 인요한 우리 혁신위원장이 하실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혁신의 경쟁을 통해서 저는 야당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런 거 이제 공천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같은 지역구에 있는 사람 3선 이상은 나오지 말라 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장 김기현 대표가 거기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우리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을 했을 때도 뭐 저는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무슨 책임을 져야 되거나 또는 무슨 뭐 선거를 대패하고 난 뒤에 책임을 져야 되거나 뭐 당의 위기가 왔을 때 책임을 져야 되거나 이럴 때마다 정치권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혁신위원회를 띄웠는데 저는 이런 식의 대응 방식은 글쎄 이제는 좀 이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감동이나 감흥을 줄만하고 또는 이제 국민들께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저 당이 바뀌겠구나라는 이미 신뢰는 상당 부분 저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의 혁신위원회도 결국은 아무런 실적과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당에 부담만 주고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국민의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괜히 판을 키워가지고 누가 키운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판을 키워가지고 대패를 하고 난 뒤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혁신위원회를 띄운 거죠. 그런데 이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인요한 위원장이 엄청나게 큰 권한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혁신위원회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엄청나게 큰 권한을 받았다는 것은 불과 이제 총선을 5개월 조금 더 남겨놓은 상황에서 공천 룰이라든지 공천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잣대 이런 걸 분명히 마련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12월 달에 공천기구를 출범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당 지도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권한과 서로의 목소리를 놓고서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애초에 혁신위를 하지 말고 어차피 12월 국정감사 끝나면 총선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혁신적인 공천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를 띄우면 되는 거지. 이런 기구를 계속해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면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임요한 위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목요일 정도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인선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인사들이 기용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통합이란 얘기를 해서 누가 선정이 될지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회동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걸 국회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3명이 같이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참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적절히 지적했듯이 사실 영수회담이라는 게 구시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건 YSDJ 때 이제 가능하던 이야기인데 네. 지금 정당이 원내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원내 대표들끼리 또 당 대표들끼리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고 굳이 또 여당의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데 그걸 계속 뿌리치면서 또 엉뚱한 이야기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이게 어느 형식으로든 지금 성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10월 31일 날 지금 10월 말인가에 네.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하는 장면.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대단한 일이죠. 대통령이 국회에 왜 내년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래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국회에 동의를 구하고 국회에 협력을 구하고 나라의 상황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에 앞서서 대통령이 방문하면 원래 여야 지도부를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오부 의장과 연동을 함께. 보는데 지난해도 사실은 저는 아쉬웠던 게 지난해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지난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걷어차버렸죠. 보이콧을 했죠. 보이콧을 했죠. 예. 네. 그게 보이콧이죠. 네. 걷어찬 것보다 더 심한 행위죠. 네, 네.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네. 그 자리에 정의당은 참여했습니다. 네. 정의당은 정의당하는 뭐 따가운 비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형식이 있는데 그런 형식은 굳이 걷어차고 별도로 따로 조용히 만나자는 것은 무슨 이게 뭐 민주당 대표도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이야기하셨지만 네. 이 구시대적이고 일단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되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국정 현안이 있습니다. 당 대표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지연되고 있고 되지 않은 그런 법안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주항공청법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가 우주 그 항공산업 발전시켜서 굉장히 긴급한 사안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그 반대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는 뭐 우리 전재수 의원도 부산 의원이지만 부산의 산업은행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네. 이런 문제에서 민주당에서 크게 정책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가 국가의 미래를 둘러싼 이런 것들부터 여야 대표가 또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는 모습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야당 대표가 복귀 기념으로 대통령 만나고 뭐 그럽니까? 그건 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복귀 기념으로 만나는 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게 여당에서 백날 무슨 말로 뭐 이런 논리 저런 논리로 말씀을 하신들 이게 대통령께서 네. 취임하신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는데 야당 대표를 안 만난다. 그것을 야당 대표 책임으로 돌린다. 누가 그게 그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왜 합니까?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왜 뽑고 집권 여당의 책임을 왜 맡깁니까? 책임지고 해봐라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께서 뽑아주고 책임지고 해봐라라고 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 야당하고 지금 정치가 완전히 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이 실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야당 대표 때문이다. 그건 우리가 선거를 왜 하고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대통령을 왜 뽑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네. 대통령도 만나고 뭐 당 대표끼리도 만나고 원내 대표끼리도 만나고 네. 뭐 만나야 뭐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물꼬를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살피라고 명령한 그 국민의 명령을 네. 받은 대통령께서 먼저 이 물꼬를 터주셔야 돼요. 네. 세상 천지에 이 지구상 천지에 대통령이 이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품넓은 그런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민주당 얘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했고요. 이제 당내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최고위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송갑석 최고위원 자리에 누굴 앉힐지 관련된 것들인데 관련해서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를 준비해놨거든요. 이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파트가 네 개 있잖아요. 예. 서로 화음을 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당 지도부는
뭐 원내 지도부까지 얼마 전에 다 바뀌어가지고 그나마 있던 알토나 뭐 이것도 이제 다 없어졌어요. 아, 네. 뭐 베이스나 그래야 이게 조화를 이루고 들어줄만 하지. 또 고음의 소프라노 한 번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어요. 그런 말이 예.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는데 예. 그렇다고 삑사리 낸 사람을 등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선이라는 대회전 결승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를 잘 뛰는 선수를 기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배리어 차원에서 화업 차원에서 벤치에 있는 실력 안 되는 선수를 기용하라.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들려드린 인터뷰는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좀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그 화합을 위해서 좀 인사를 골라야 된다라는 조홍천 의원의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건 오늘 그 정청래 최고위원의 인터뷰였거든요. 거기서 아무리 화합을 위해서라고 해도 삑사리 내는 사람은 앉힐 수 없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력 없는 벤치에 있는 선수를 데려다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총선이 불과 이제 5개월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얼마 전에 뭐 6개월이니 이랬는데 네. 시간이 그 사이에 또 훌쩍 한 보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게 여든 야든 막론하고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서 이 집권 여당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네. 선거 때. 근데 야당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분열을 했다. 이거는 선거를 하나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에 임박해서는 이 당이 단결돼야 되고 당의 방향과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에는 선거 자체를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무슨 뭐 이게 뭐 아무런 이견 없이 그냥 당 지도부에 그냥 고개 숙이고 따라가는 사람만 아니라면 저는 당의 어떤 분란이라든지 갈등을 일으키는 분보다는 당의 화합이라든지 또는 단결할 수 있는 단합할 수 있는 그런데 조금 더 좀 쓰임이 있는 이런 분이 좀 최고위원이 예.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당면한 선거 국면에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만약에요 민주당에도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기용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인지도와 예. 그 정도 언론 주목도와 네. 그다음에 그 정도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메시지의 소구력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응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고민하시는 것 같았는데 일단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까 진재수님 말씀하신 그 민주당 저 최고위원회 더 이상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해야 되고 정말 선거 체제로 먼저 가셔서 하고 아니면은 우리 당의 혁신위의 그 혁신 능력 때문에 상당히 밀릴 겁니다. 매일 저럴 거예요. 매일 저기 티격태격 싸울 테고 대표는 재판에 열중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당 대표 이제 물러나셔도 됩니다. 이제 그만큼 했으면은 재판 잘하셔서 법정 구속 면하도록 집중하셔야 될 테고. 예. 다음에 지금 뭐 지난번 민주당 혁신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내로남불 위선의 대명사였습니까? 윤석열 치하에서 뭘 수치스러웠다 그런 사람이 그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도 금감위 부원장을 2년인가 다 임기다 채우고 돈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위선적인 행태 때문에 국민들에게 실망시켜줬는데 그걸 만든 사람도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진짜 선거를 위해서 혁신 경쟁을 위해서 민주당이 정말 선거 체제로 정말 민생이 뭔지 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내각 총세태라고 이렇게 정치 공세만 하니 여당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사실 쓸 수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가 돈 다 써버려가지고 텅빈 콩가시 우리 꽃간 채우려고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이 240억 대입니다. 올해. 그런데 그거 전부 다 써버리고 추가 예비비까지 이게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40억, 250억 올해 예산 전부 다 써버리고 추가 예비비를 300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올해 순방 예산만 530억 가까이 됩니다. 네. 그 돈은 어디서 난 겁니까? 국민들한테는 허리띠 졸라매라 그래놓고 대통령은 막 원래 책정된 예산의 2배 이상을 써버리고 검찰 같은 경우 특수활동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영도 의원님께서 민주당 걱정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걱정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저렇게 대패를 당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버스비, 택시비, 지하철비 돌아서면 대출이자 금방금방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면은 지금 겨울에 난방 예산이 또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제발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다운 일을 하시라.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시라는 말씀을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지난 정부가 저희가- 물려놓은 엄청난 적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다룰 주제도 이재명 대표 얘기라서요.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하나 있어서 이거 듣고 마지막으로 좀 발언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준비한 내용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6차례나 소환 조사하고 376차례 압수수색 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 아니고 이게 이재명 특검팀이냐 이런 이제 비판도 막 나오고 그럴 정도거든요. 그 장소별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네, 않습니까? 네. 특정 그룹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삼성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회장실, 사장실, 재무팀장실, 경영지원실, 미전실, 그 다음에 각 직원들의 사무실까지 가면 그게 30회, 40회가 되겠습니까? 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지금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129곳의 식당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영장을 집행한 것도 경찰도 129개로 카운트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꼭 검찰만 할 게 아니고 검찰, 경찰이 한 걸 다 합친 거.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삼성그룹, 롯데그룹, SK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특검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을 아예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만들어 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공직이 30년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의 대표로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까지 해서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니는 것은 당장 우리 전재수원 계신 부산 엑스포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곧 임박하였습니다. 정상을 설득하고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 중에 하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국가적 어려운 경제 현황을 타기 위해서 경제 외교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위해서 국가가 대통령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말 민생을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각 총사퇴 이런 정치 공세하지 마시고요. 정말 전재수님 말씀하셨던 버스비부터 가스비 왜 오릅니까? 오늘 제가 가스공사 국감하고 하는 도중입니다만 막대한 가스 도입 가격을 부적정하게 아주 비싼 비용을 산 그 부담을 정부가 국민이 다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협심해서 정말 이 어려운 에너지 위기부터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는데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예, 혐의가 있으면은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법원에서 죄값이 인정되면 죄값을 치러야 되죠. 지금 야당에 대한 수사는 차고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검사 여러 수십 명 동원하고 검찰 수사관 여러 수백 명 동원하고 수사 보조 인력 여러 수백 명 동원해가지고 2년에 넘게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해야 될 게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이 무너지면은 이것은 고지고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즉 제가 아주 단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양평 공홍지구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허위경력, 그다음에 수상실적 부풀리기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선거 때 자백한 죄입니다. 사문서 위조 행사, 그다음에 업무방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는 뭐 알고도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를 할 때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정치 수사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감 가셔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 해소 럼피스킨병 의심 사례가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모두 12건이 추가됐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국내에서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된 뒤 16건이 추가돼 지금까지 확진 사례는 모두 17건으로 집계됩니다. 이에 따라 충남과 경기, 충북 등 발병 지역에서 소 천여 마리가 매몰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해 항체 형성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 동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총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차익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세 조종 처벌 여부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5시간 넘는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카카오를 둘러싼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성실 조사에 임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조사 대상을 포토라인에 세우며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금감원 출석 당시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카카오가 창사일이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성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배재현 대표한테 주가 조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2,400억 원가량을 투입해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김 센터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금감원은 카카오 실무진들의 휴대전화에서 시세 조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직원들이 특정 가격 이상으로 주식 매수 주문을 논의하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각보다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은 저희가 갖고 있어서 아직 기소 전 단계라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각에선 처벌 여부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 약 2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로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금융당국의 적격성 충족 명령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지분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카오 측은 시세 조종이 아니라 정당한 장내 주식 매수였고 김 센터장도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경영진들의 잇따른 사법 리스크로 인해 지난주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4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간 카카오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2달 만에 다시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오늘 오전 이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태광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골프장 운영업체 등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 3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회장 직책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실상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횡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나 2명이 숨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선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 집안이 새까맣게 타버렸고 천장은 너덜너덜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충북 청주의 3층짜리 빌라 1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1층에 살던 85살 남성과 75살 여성 등 2명이 숨졌고 3층에 있던 30대 부부와 아기도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전북 임실군에서 승용차 한 대가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86살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엔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임고 4터널 인근에서 앞서 가던 4.5톤 화물차를 15톤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뒤이어 지나가던 SUV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차량에 불이 붙어 SUV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10년 만의 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영화가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번복한 미야자키 감독이 자신의 인생을 담아 7년에 걸쳐 만든 작품으로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완성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를 홍상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僕は何度ももうやめると今まで言って騒ぎを起こしてきた人間なのでどうせまただろうと思われてるんですけど 2013년 돌연 은퇴를 선언했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들고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어머니를 잃고 외가에서 지내게 된 11살 마히토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가리가 나타납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가 사라지고 마히토는 외가리의 안내로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모험을 시작합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만난 미야자키 감독과 45년 동안 작품을 만들어온 스즈키 토시오 프로듀서. 이번 작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人間生きていく上で一番大事なのはやっぱり友達を見つけること。自分の本当の姿、それを出したかったんですよね。でそれを出さないとなんて言うんだろう、死んでも死にきれない。 은퇴를 번복해서라도 만들어야 했던 작품. 기간과 제작비에 제한을 두지 않아 7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친구이자 동료 스즈키 토시오와 자신을 애니메이션 업계로 이끌어준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모습을 담았고 지금까지 선보였던 작품 세계를 집대성했습니다.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혼다 다케시가 20여 명의 애니메이터와 함께 물과 불, 바람의 정교한 작화를 만들어냈습니다. 全部作画でやるっていうのは僕としてももう今の時代あんまりないんでそういう作品はぜひともそういうふうなことをもう今の時期にやりたいっていう思いがありました。満足度は限りなく 100% に近いんですけれども 히사이 시조, 요네즈 켄 씨가 음악을 맡았고 기무라 타쿠야, 산토키 소마가 더빙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스튜디오 지브리가 작품에만 전념하겠다며 최근 니혼 텔레비에 경영권을 넘긴 가운데 82세 거장의 인생을 담은 이번 작품이 다시 애니메이션 돌풍을 일으킬지 관심입니다. 도쿄에서 YTN 홍상입니다. 절기 상강인 오늘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 중부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호남 서해안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쌀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중북부 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